밤사이 쏟아진 수많은 기사들 언제 다 읽나 벅차시죠?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완벽한 무장, BT의 5분 세상 읽기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의 핵심 인사이트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의 뇌를 아주 번쩍 깨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짚어볼 이슈들이 꽤 많은데 먼저 전체적인 맥락부터 한번 잡아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된 경제, 국제, 사회 뉴스들을 쭉 분석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도출해낸 오늘의 관통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의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흔드는 불확실성입니다. 아, 돈의 흐름과 불확실성. 벌써부터 되게 흥미진진한데요? 그렇죠. 아주 사적인 가족관계에서 시작되는 어떤 꼬마 자본의 이동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과 우주라는 아주 거대한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다뤄볼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톱니바퀴를 정말 한순간에 멈춰 세울 수 있는 리스크들까지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그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에 자본이 대체 어떤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거창한 글로벌 경제를 논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의 일상, 바로 가족 이야기로 이 자본의 흐름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죠. 마침 5월 자정의 달을 맞아서 약간 씁쓸하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거든요.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가 뭔지 아시죠? 뭐 당연히 현금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무려 89%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현금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균 송금액도 약 9만 8천 원 선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렇군요. 거의 10만 원이네요. 네. 근데 반대로 어린이날을 맞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뭐 값비싼 장난감 이런 물질적인 선물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1위로 꼽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세대 간의 행복을 느끼는 가치관의 차이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부모님들은 철저히 현실을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부모님은 현실, 아이들은 감성을 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부모 세대는 지금 고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적인 팍팍함을 매일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가장 확실한 현금을 선호하시는 거고, 아이들은 아직 자본의 논리보다는 그 정서적 교감을 더 갈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흥미롭게 본 지점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현금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정작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마는 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죠? 아주 고도의 금융 전략을 구사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꼬마 투자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비해서 불과 4개월 만에 미성년 ETF 투자자가 무려 37%나 증가를 해서 30만 명을 돌파했어요. 와, 30만 명이요? 엄청나네요. 심지어 그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미성년 계좌 개설이 863%나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아, 863% 폭증. 이건 그냥 단순한 단기 유행이라고 볼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문해력이 곧 생존 기술이라는 부모들의 어떤 절박함이 투영된 결과거든요. 절박함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용돈 모아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요. 과거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라. 이게 유일한 정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 세대는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노동 수익만으로는 절대 자본의 증식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요. 아, 노동만으로는 안 된다. 근데 잠깐만요. 부모들이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왜 직접 개별 주식이 아니라 ETF인 걸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이게 증여세 문제도 나중에 생길 텐데 그냥 막연하게 묻지마 투기장으로 돈을 밀어넣는 건 아닌가 약간 우려도 되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스마트머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모들이 지금 막 유행하는 테마주를 사주는 게 아니라 미국 S&P 500이나 우량주 중심의 ETF를 사준다는 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 S&P 500 같은 지수 추종 ETF요? 네, ETF는 시장 전체 방향성에 투자를 하는 거라서 개별 기업이 망할 리스크를 분산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한테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거든요. 아, 10년마다 2천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그리고 10살에 2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를 하고 그걸 우량 ETF에 딱 묻어두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 동안 그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인 복리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와, 투기가 아니라 아주 합법적이고 현명하게 시간이라는 무기를 아이한테 쥐어주는 거네요. 가장 현실적인 형태의 내리사랑이군요. 맞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실전 경제 교육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참 대단한데 여기서 되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30만 명의 꼬마 투자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막대한 스마트머니가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돈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산업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자본은 항상 미래 성장이 있는 곳으로 먼저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 주식시장에서 아주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쓴 섹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산업입니다. 네, 최근 삼성 SDI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국내 주요 2차 전지 기업들 주가가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꽤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그쵸.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의아했어요. 배터리 하면 당연히 전기차잖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요즘 전기차 시장 완전 얼어붙었다고 난리잖아요. 뭐 캐즘이라고 하나요? 대중화되기 전에 수요가 딱 정체되는 깊은 골짜기에 빠졌다고 다들 우울해하는데 전기차가 안 팔리는데 배터리 주가가 왜 뛰는 거죠? 이거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사실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악재는 아직 그대로예요.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전혀 다른 구원투수가 등장을 한 거죠. 전혀 다른 구원투수요. 그게 뭡니까? 바로 AI 인프라입니다. 인공지능이요? 전기차 배터리랑 AI가 무슨 상관이죠? 요즘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산업이 막 폭발하면서 전 세계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앞다투어 지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기존 일반 서버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아,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저도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발전소에서 전기를 더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배터리가 왜 필요한 건지 약간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핵심이 안정성 때문인데요. 전력망이라는 게 원래 사용량이 훅 폭증하면 전압이 뚝 떨어지거나 아예 정전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아, 우리 여름에 에어컨 많이 틀면 블랙아웃 오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근데 AI 서버는 단 1초만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도 수백억 원어치의 데이터 연산이 싹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초정밀 기기들이에요. 와, 1초 만에요? 네. 그래서 전력망에서 전기를 끌어올 때 중간에 거대한 에너지를 미리 좀 저장을 해두고 마치 댐에서 물을 일정하게 흘려보내듯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아, 중간에 에너지를 모아두는 일종의 저수지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라는 겁니다. 결국 2차 전지가 단순한 자동차 부품이라는 꼬리표를 딱 떼고 이 글로벌 AI 성장을 뒷받침해낸 핵심 전력 안정판으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죠. 이야, 이거 완전히 발상의 전환이네요. 돈의 흐름이 전기차 부진이라는 그 늪을 슬쩍 피해서 AI라는 훨씬 더 큰 파도로 갈아타버린 거군요. 배터리가 AI의 심장 보조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자본들이 미리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AI 못지않게 이 시대의 자본이 열광하는 또 다른 테마, 우주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상 기업 가치가 최대 2조 달러라고 하던데 잠깐만, 2조 달러면 우리나라 1년 GDP보다 큰 거 아닌가요? 아무리 우주가 미래라지만 로켓 몇 번 쏜 민간 기업에 2조 달러라니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품 아닙니까? 2조 달러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감이 확실히 있긴 하죠. 근데 거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역사적인 변곡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변곡점이요? 예전에는 우주산업하면 미국의 나사나 러시아처럼 무조건 국가기관이 막대한 세금을 부어서 하는 군사적, 과학적 프로젝트였잖아요. 그쵸. 옛날엔 다 나라에서 했죠. 그런데 스페이스X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건 우주가 이제 완벽하게 민간 자본 시장에 메인 수익 모델로 편입되었다는 걸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로켓을 재활용해서 쏘고 또 스타링크로 전 세계의 위성 인터넷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해냈으니까요. 아, 국가주도 프로젝트에서 철저한 비즈니스 영역으로 내려온 거군요. 근데 문제는요.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고 쳐도 우리 같은 일반 국내 투자자들은 사실 직접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아직은 비상장 기업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본은 항상 영리하게 우회로를 찾습니다. 어떻게 우회하죠? 지금 시장을 보면 스페이스X 지분을 초기부터 좀 확보해둔 미래셋 그룹이나 한국금융지주 같은 회사들
혹은 로켓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납품하는 국내 우주 공급망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요. 아, 관련된 기업들을 찾는 거군요. 네.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도 앞다투어 우주테크 관련 ETF를 내놓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꼬마 투자자들의 돈도 자연스럽게 이런 미래 산업 ETF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묘하게 이게 다 하나로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기대감이 이렇게 최고조에 달할 때는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냥 우주로 간다, 이 마케팅 문구만 믿고 소중한 돈을 덜컥 던지기엔 리스크가 꽤 커 보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항상 실체 없는 테마주들이 판을 치거든요. 우주테크 펀드라고 이름표는 달아놨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우주산업이랑 실질적인 연관성이 1%도 안 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아, 이름만 우주인 거네요. 네, 아니면 스페이스X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루머 하나만으로 주가가 뛰는 깡통 기업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진짜 냉철하게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스페이스X 공급망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대체 불가능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주는 무한하지만 우리의 투자금은 유한하니까요. 와, 방금 말씀하신 거 너무 좋네요. 우주는 무한하지만 우리 돈은 유한하다. 아주 뼈를 때리는 조언입니다. 자, 이렇게 AI와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돈의 흐름을 짚어봤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불확실성도 같이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네, 리스크를 봐야죠. 방금 본 전도유망한 산업들도 이 리스크 한 방이면 진짜 순식간에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선 기업 내부에서 터지는 치명적인 폭탄, 오너 리스크부터 좀 파헤쳐보죠. 사실 요즘 경영자들의 아주 가벼운 입과 경솔한 행동 때문에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토스의 이승건 대표가 만우절에 던진 농담성 발언도 꽤 논란이 됐었고 백종원 대표도 방송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친송했던 일론 머스크. 이분은 테슬라 주주들한테는 소셜미디어 폭군 아닙니까? 네, 트위터에 글 하나 올릴 때마다 주가가 막 요동을 치니까요. 저는 사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정도로 엄청난 회사를 키워낸 사람들이면 정말 똑똑하고 전력적인 천재들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막 소셜미디어에 써서 수조 원짜리 비싼 청구서를 스스로 자초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창업자나 스타 CEO들이 빠지기 아주 쉬운 인식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인식의 함정이요? 처음에 기업을 창업했을 때는 자신이 곧 기업 그 자체였잖아요.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이끌어 갔으니까요. 근데 회사가 상장을 하고 외부 자본을 받는 그 순간부터는 회사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수많은 주주와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거대한 공적 자산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아, 책임감이 전혀 달라져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천재 CEO들은 과거의 자기 성공 경험에 너무 취해 있다 보니까 내가 곧 회사다라는 자아 비대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개인적인 농담이나 신념이 그냥 개인의 의견으로 끝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맞습니다. 대중에게는 그게 회사의 공식적인 철학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무게감을 망각하는 거죠.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막 정제되지 않은 말을 내뱉는 건 결국 리더십이 아니라 투자자와 직원들에 대한 배임행위나 다름없다고 봐야 합니다. 야, CEO의 머릿속 시계는 아직 스타트업 시절에 멈춰 있는데 회사 덩치는 이미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려서 생기는 아주 치명적인 엇박자군요. 자, 참을 수 없는 리더의 가벼움이 내부 폭탄이라면 이번엔 외부에서 예고 없이 덮쳐오는 해일,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우리 국적 선박인 HMM 나무호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6명을 포함해서 선원 24명은 전원 무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와, 선원분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단술 사고가 아니라면서요. 호르무즈 해협이 대체 어떤 곳이길래 미국, 이란, 그리고 우리 정부까지 이렇게 곤두서 있는 건가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목줄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란과 닿아 있어서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봉쇄해서 에너지를 무교화할 수 있는 초크 포인트죠. 아, 그럼 거기서 불이 났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지금 상황이 꽤 복잡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번 사고를 이란의 소행으로 단정 지으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란 소행이라고 콕 집었군요. 심지어 한국을 콕 집어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라고 압박도 하고 있고요.
미국 선박이나 인력을 공격하면 이란 군대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거다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니 수위가 엄청나네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 아닙니까? 섣불리 미국 쪽에 섰다가 이란이랑 틀어지면 원유 수입에 직격탄을 맞을 텐데요. 아주 딜레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금 극도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를 두바이 항으로 예인해서 원인을 조사 중인데 공식 입장은 최대한 유보하고 있어요. 신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저 먼 중동 바다의 긴장이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해협이 막히면 에너지 수송로가 닫히고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결국 우리 지갑 속 물가를 끌어올리는 아주 무서운 불확실성이 되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되네요. 중동 바다 불길이 내일 아침 동네 주유소 기름값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엔 시선을 확 좁혀서 매일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국내 사회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죠. 바로 부동산입니다. 아, 부동산. 다들 관심 많으시죠? 아. 이게 사실 누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집단이 분석의 근거로 삼는 데이터의 층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층위가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아주 거시적인 공급 부족 지표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새 아파트 인허가마 착공이 뚝 끊겼고 건축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3년에서 5년 뒤에는 무조건 새 집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장기적인 숲을 보는 거군요. 그럼 공인중개사분들은요? 왜 떨어진다고 보는 건가요? 중개사분들은 3년 뒤 미래가 아니라 당장 오늘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 즉 마이크로 유동성을 봅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워낙 깐깐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대출받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게다가 다주택자 세금 문제도 얽혀 있어서 매수자들이 돈줄이 말랐거든요. 현장에서는 거래 자체가 실종된 체감 경기 한파를 그대로 느끼고 있으니까 내린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와, 숲을 보는 사람들은 나무가 부족해져서 비싸질 거다 이러고 나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물이 없어서 나무 살 돈이 없다고 하는 거네요. 그럼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지금 같은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는 상승장 하락장 섣불리 예측해서 막 영끌 베팅을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군요. 네, 본인의 실제 현금 흐름과 자금 조달 능력을 아주 보수적으로 점검해야 돼요. 강력한 대출 규제나 세법 개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세워봐야 합니다. 막연한 예측보다 나만의 단단한 대비가 훨씬 중요하죠. 막연한 예측보다 단단한 대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불확실성과 대비를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오프닝에서 던졌던 좀 충격적인 사연 하나가 떠오렵니다. 바로 계약서 이야기인데요. 아, 네. 그 결혼정보업체 사건이죠? 네, 업체 통해서 만난 상대랑 결혼을 해놓고 성혼 사례금 1,188만 원을 아끼려고 이걸 숨긴 분이 있었잖아요. 결국 꼬리가 밟혀서 법정에 갔는데 원래 내야 할 사례금에다가 무려 그 사례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총 4,752만 원을 내게 생겼어요. 네, 엄청난 금액이 청구됐죠? 솔직히 1,100 얼마 아끼려다가 그 3배를 위약금으로 물리다니. 사람 감정이 얽힌 결혼 문제인데 법원이 약관만 앞세워서 너무 팍팍하게 구는 거 아닌가 하는 동정론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표면적으로 액수만 보면 개인이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판결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계약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뼈대인 신의 성실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법원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 신의 성실의 원칙이요? 결혼정보업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철저하게 정보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회원들이 몰래 만나서 결혼해버리면 업체는 고객의 내밀한 사생활을 알아낼 합법적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업체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3배 위약금이라는 게 단순히 괘씸죄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거짓말에서 얻는 이익보다 들켰을 때 있는 손실을 압도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애초에 꼼수 뿌릴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강력한 경제적 억지적인 거죠. 눈앞에 수수료 1,000만 원 아끼려다가 신의 성실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신용이 파산하는 것과 같다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결혼이라는 아주 감성적인 형복의 영역조차도 그 바탕에 깔린 계약과 서명은 이렇게나 차갑고 무거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참 긴 시간 동안 아주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었는데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어떤 거죠?
아이들에게 현금 대신 ETF라는 무기를 쥐어주는 부모들, 그리고 전기차 부진을 딛고 AI와 우주로 향하는 거대한 자본의 대이동, 수조 원을 날리는 CEO의 가벼운 말 한마디, 중동의 치열한 외교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과 세배 위약금의 무거움까지. 네네. 이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결국 정보가 폭주하는 세상 속에서 진짜 가치와 리스크를 분별해내는 개인의 문해력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는 토양이 바로 사회적 신뢰인 거죠. 와, 오늘 정말 넓은 세계를 숨가쁘게 탐험한 기분입니다. 경제, 산업, 국제, 사회, 완전히 다른 뉴스들 같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니까 자본주의라는 생태계에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할 것인가, 이 하나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수렴이 되네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복잡한 이야기들의 가장 윗바닥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 자본, 바로 신뢰가 숨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다뤄져야 할 당신만의 신뢰라는 자본은 지금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신뢰는 혹시 모를 위약금이나 리스크로부터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세상 읽기 심층 분석 시간에 오늘보다 더 날카롭고 뇌를 번쩍 깨우는 흥미로운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아침을 빈틈없이 무장시켜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